자, 첫 번째 인물은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인데요. 국기에 대한 국기에 대한 인사, 맹세와 국민 의례가 나치즘적이고 파시즘적이다라고 노골적으로 비난한 발언이 드러났습니다. 국민 의례에 대해서 전혀 최 처장이 모르고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뭔가를 비난할 때는 맥락을 좀 알고 비난해야 되는데 이 국민 의례가 나치즘적이고 파시즘적이라니요. 국민 의례가 있어서 국회 토론을 극도로 싫어한다. 아주 촌스러운 건데 아직까지 하고 있다는 게 라며 비난을 했고요. 국기에 대한 맹세, 국민 의례 다 집어치워야 된다. 파시즘, 나치즘적 요소가 곳곳에 스며 있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이제는 평가와 비난의 대상이 전방위적입니다. 인물이 아니라 국민 의례를 갖고서도 이렇게 비난을 한 건데 국민 의례는 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부터 우리 법으로 고위공직자들의 회의 때 국민 의례를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이 태극기를 앞에 두고 국기에 대해서 맹세를 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심 고취와 우리 국민 통합을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그 순간부터 합니다. 나치즘, 파시즘적이라고요? 미국과 유럽, 일본, 서양 국가들도, 서구권 국가들도 이 국민 의례를 통해서 국민 통합을 지금까지도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나치, 파시즘과는 거리가 먼다는 거죠. 여당 내부에서도 최동석 처장의 직무 수행이 어렵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라요.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던 박범계 의원이 지적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너무 험한 말들을 많이 해가지고 참으로 민망하기 짝이 없는 일이긴 하죠. 인사혁신처장의 직위는 차관급이지만 네. 그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네. 과거의 그런 태도는 적어도 현 인사혁신처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태도와 철학을 갖고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직무 수행 어려운 태도다. 박범계 의원이 날카롭게 비판을 했습니다. 야, 다른 건 건드려도 이 국민 의례를 건들다니요. 자, 성춘 부의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반 국민들 중에는 혹시 뭐 국가가 뭐 나에게 이런 것까지 강요해야 해 뭐라는 마인드를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으나 지금 공직자잖아요. 차관급 공직자가 과거에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었다는 것, 국민들이 보시기엔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인 거죠. 예. 이런 사람이 공직을 맡아도 되는 건가? 저는 과거에 그 발언들, 최동석 혁신처장의 이 발언들을 보면 공직을 맡을 생각이 전혀 없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 유튜브라는 곳에서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는 삶, 저는 그런 삶을 선택하면은 공직자의 삶은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면은 뭐 자기 인생의 선택 아닙니까? 나는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겠다. 뭐 그리고 뭐 국가관 뭐 이런 것들 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지만 나중에 난 공직 안 맡을 건데, 공직자로서의 자세 그런 게 왜 필요해? 나는 공직 안 맡을 건데, 난 하고 싶은 얘기 그냥 평생 편하게 하면서 할 건데, 이 인생을 가든가 아니면 공직자로서의 삶을 언젠가 꿈꾸고 있다면은 본인의 발언을 정제하고 자제하고 뭔가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이 있더라도 이거는 나중에 공직자로서 내가 뭔가 나갈 가능성이 있다면은 이런 발언들을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필터링을 하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된다. 그렇죠.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되는 건데 한쪽을 선택했다가 우연찮게 기회가 오니까 이것도 덥석 잡아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너무 욕심을 낸 것이다. 과거의 이 선택은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나 과거에 그걸 취소하고 다시 공직자의 삶을 살겠어요 라고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초반에 문제가 나왔을 때부터 일단 사과부터 하시라고 했는데 사과도 상당히 오래 걸렸고, 저는 그 사과도 진정성이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뭔가 궁서체로 올린 것부터 해서 뭔가 조롱하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뭔가 태도가 그렇게 국민들이 공감할 정도의 진정성도 보이지 않았고, 궁서체는 아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정도가 됐으면, 그리고 전 결정적 장면은 국무회의였다고 봅니다. 네.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 최동석 혁신처장의 발언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발언의 내용, 왜 그런 태도로 대통령이 말 끊으셨거든요. 말 끊으시면서 요점만 이야기하라고 말한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은 실용주의입니다. 아주 실용적으로 국무위원들도 와서 뜬구름 잡는 얘기하지 말고 정말 디테일하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라라는 걸 요구하고 있는데. 근데 뜬구름 잡았다. 그렇죠. 현실적인 저 발언 보면은 그 국무회의 때 한 발언들 보면은 상당히 그냥 추상적인 얘기밖에 안 해요. 네. 뭔가 구체적인 얘기 안 하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끊고 요지만 얘기해라. 그 취지를 누가 모르냐라고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께서도
이 최동석 혁신처장을 임명할 때의 취지는 본인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공기업 공직자들의 이런 좀 경직성을 깨기 위해서 민간 기업에서 인사 관리를 했던 사람을 투입함으로써 그 경직성을 좀 깨보겠다는 마인드를 갖고 한번 기용을 해보자라고 한 건데 국무회의에서의 발언을 듣고 내가 생각했던 그 방향이 아닌데라고 전 느끼셨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최동석 혁신처장이 본인도 느꼈을 거라고 봐요. 그 국무회의 현장에서 3시간이 넘는 국무회의 현장에서 다 생중계됐고 국무위원들은 이미 숙달이 돼 있습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 대통령이 뭘 요구하는지 알기 때문에 상당히 실용적이고 상당히 현실적인 이야기들 하는데 본인만 뜬구름 잡는 얘기를 했다는 걸 본인 전 느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대통령 국정운영 방향에 본인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 본인이 결단을 해야죠. 근데 저는 계속해서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지 말고 본인이 결단하고 본인이 사퇴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 여러모로 국정운영 방향에도 맞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안목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이야기하고 하나도 맞는 게 없습니다. 정말 제가 아까 살짝 언급했던 민간 기업에서의 그 경험 그걸로 뭐 경직성을 깨겠다는 그 취지, 인사 취지 그거 하나만 남아 있는 건데 지금 실제 발언 하나만 다 압니다. 국무회에서 첫 발언이 그런 추상적인 발언이 나왔던 거는 민간 기업에서의 유연성을 뭔가 투입하겠다는 그런 의지나 그런 그림들이 하나도 안 보였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저는 최동석 혁신처장이 빨리 결단하고 사퇴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춘의 도직구입니다. 뭐 하나 맞는 게 하나도 없다. 물러나라. 성춘 부의장의 도직구. 저희 도직구쇼에서만 들으실 수 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정말 웃긴 건 저렇게 국민의례에 대해서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냈잖아요. 네. 그리고 아까 봤던 그 국무회의 시작 때 국민의례 했어요. 이게 뭐예요? 말과 행동도 안 맞잖아요. 국민의례 했다니까요? 아니 그러면 자기 소신이 그러고 이게 파시즘, 나치주의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국무회의 때 안 해야죠. 하지 말아야지. 네. 그런데 이제 공직을 유지하니까 자기가 이제까지 있었던 소신과 다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저런 사람을 믿을 수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지난번 국무회의 때도 저도 이제 정부기관 회의위원이 돼서 참석을 하면 꼭 거기에서 이 주제와 다른 쓸데없는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사실 이제 시간이 오래되면 다 바쁘잖아요. 그리고 포인트만 얘기하고 회의의 주제에 맞게 토론이 이루어져야 하고 뭔가 거기서 발전적인 대안이 나와야 하는데 그 대안과 상관없이 뭐 철학적인 이야기고 자기 생각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위원장이 굉장히 좀 진행을 잘하는 사람 같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번 국무회의에서 자르듯이 자르거든요. 커트하는데 네. 또 이제 그 위원장 입장에서는 눈치를 본단 말이에요. 저 사람 심기 불편하게 하면 밖에 나서 자기 욕하고 다니고 또 이 회의 분위기가 싸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치 보는데 사람들은 속으로 그냥 부글부글 끓는 거죠. 최동석 저분이 전형적인 그런 스타일이에요. 산재 관련된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유명해서 죄송하다는 얘기를 왜 갑자기 나옵니까? 유명해져서 죄송하다. 오늘 회의가 지금 막 끝나려고 하는 거잖아요. 결론만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의 얘기는 뭐냐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거예요. 대통령이 커트 잘했다. 그렇죠. 아마 문재인 대통령 같으면 커트 못하고 다 듣고 있었을 거예요. 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 워낙 이제 자기에 대한 그런 게 강하기 때문에 왜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하죠. 그것도 생중계되고 있잖아요. 근데 저런 걸로 국민한테 저런 얘기가 밖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국무회의 때 보면 이재명 대통령도 속으로는 저거 잘라야겠는데 언제 잘라야지?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후에 또 정말 충격적인 또 얘기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보면 갈수록 태산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광삼 변호사님의 의견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저희가 알 수 없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아직까지 대통령실에선 공식적으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에 대한 인사 조치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고려도 없다라고 최근 밝힌 바 있습니다. 버티기 국면이죠. 그런데 최동석 혁신처장의 또 다른 발언이 논란입니다. 어느 정신과 의사가 서울을 강남은 거대한 정신병동이라고 말했는데 나는 우리나라 전체가 거대한 정신병동이라고 생각한다. 다 돈에 미쳤다, 심각하다. 이제 국민 전체를 정신병자 취급합니다. (2030) 지적 수준 떨어져 국민 40%는 우매해 70세 이상은 공직 기웃거려 추해 우리나라는 거대한 정신병동. 피해갈 수가 없군요. 홍익표 대표님,
우리나라가 거대한 정신병동이라는데요. 아마 저게 이제 소위 표현하면 우리 사회가 황금 만능주의를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돈보다는 사람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내용상은. 근데 지금 이제 아까 성치훈 부의장이 지적한 것처럼 표현 자체가 이제 지나치게 이게 전혀 공직자로서 부적절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쨌든 지금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인사혁신처장이 예를 들면 우리 공무원 사회 연공서열 문화라든지 또는 복지부동 또 상벌 체계가 얼마나 공정한지 그다음에 그 현재 고시나 행정고시나 또는 여러 가지 채용 방식 어떻게 그러면 다양하게 그 전문성 있는 인재를 채용할 것인지 그다음에 특히 조직 문화를 어떻게 바꿀 건지 이러한 것들을 좀 빨리 제시하면서 내가 왜 인사혁신처장으로 적임자인지를 좀 그 이해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도덕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 말은, 홍 대표님. 예, 그러니까 그런 전문성에 대해서 하나도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설명을 안 하고 본인도 얘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논란의 중심을 본인의 도덕성 논란이나 옛날 과거에 했던 발언에서 빨리 그 인사혁신에 대한 관련된 어떤 의제로 어젠다를 이슈를 좀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 좀 답답해요. 그러니까 답답하다. 예, 답답하고 대통령의 인사권은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그 청문회도 없는 차관급 인사이기 때문에 이미 임명됐고 대통령실에서 경질할 바꾸거나 사퇴시킬 생각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저 사람이 왜 이직을 수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빨리 국민들께 그것을 보여줘야 돼요. 실력과 전문성을. 그리고 어떤 비전을. 그렇지 않으면 계속적인 저런 논란이 대통령의 어떤 국정 운영과 관련된 동력을 도리어 자꾸 손상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까봐 좀 우려스럽습니다. 네, 우려된다, 답답하다 이런 얘기가 홍익표 대표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성춘 부의장은 당장 사퇴하라라고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과거 행보에 대한 전언도 나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함께 보시죠. 2003년 교보생명 인사조직 담당 부사장 발탁됐었는데 매일신문인가요? 보도에 따르면 자 SNS에 이런 글이 올랐어요. 대기업 문화 잘 모르는 최동석의 칼날에 조직은 망가졌다. 최동석은 오직 회장이 좋아하는 말만 쏟아내고 그때도 자신 외에는 사람 취급도 안 했다. 조직은 망가뜨릴 수 있어. 그게 국가라면 어쩔 것이냐 라며 공개적인 반대 의견이 나왔습니다. 자, 정신병동. 대한민국은 거대한 정신병동. 국민의례는 나치즘. 안녕하 의원님. 네. 국민의례는 미국이 나치즘 국가는 아니죠. 그렇죠. 미국의 공립학교 가면은 다 국민을 의례합니다. 하죠. 공무원들이 당연히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거 뭘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것 같고 게다가 이제 본인이 70세 이후에는 공직을 맡으면 안 된다. 그럼 내년에 그만둬야 돼요. 내년에 70입니다. 그렇군요. 네, 1년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냥 최동석 씨의 논리대로라면 내년에 사표 내야 맞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좋은 편으로 하면은 자유로운 영혼인 것 같습니다. 그냥 공직을 또는 조직 구성원으로서의 자세가 전혀 결핍된 사람입니다. 그냥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짓거리는 그런 분이 공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저는 이제 저분이 특정 기업에서 계속 인사 관련 파트에서 근무하다가 인사 관련 부사장까지 오른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방금 아까 자막을 설명을 보니까는 갑자기 발탁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국의 인사 관련 서적을 번역해서 그것도 공동 번역해서 그 책이 팔리니까 그 특정 회사의 회장이 그 책을 보고 불러서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처음에 고문으로 시켰다가 다음에 부사장을 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본래 인사 관련 특별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때도 회장이 좋아하는 말만 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착각한 겁니다. 특정 기업의 인사 담당 부사장을 했기 때문에 인사의 전문가구나 했던 그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 대통령실 검증이 좀 잘못됐네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 검증이 어떻게 한 것인지 아마 대통령에 대한 좋은 발언들, 대통령 유세 현장을 보고 눈물을 흘려버린다든지 대통령은 임기를 20년을 헌법을 바꿔서라도 더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만 검증하지 않았나 싶어요. 하늘이 내렸다더니. 그렇죠. 그래서 저분은 도저히 공직을 맡기 어렵다. 어제 그 국무회의에서도 발언 같은 거 보면은 그건 공직 차원을 떠나서
조직 구성원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행동입니다. 거기서 그런 발언을 어떻게 합니까? 조직 회의에서. 그래서 조직 구성원으로서의 자세가 안 된 분이 아주 인사혁신처장이라는 조직을 크게 관리해야 될 그런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 본인이 빨리 사퇴하는 것이 현 정권에도 부담을 줄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안영환의 돌직구였습니다. 뜨거운 핫피플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물 만나보시죠. 한국사 강사였던 전한길 씨가 국민의힘이 당대표 후보 면접을 보겠다 납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공개 질문 질의서도 보낼 생각이 있어요. 예. 첫 번째, 어쨌든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뭐 계속 절연할 것이냐, 아니면 같이 갈 것이냐 물어보고 저는 무조건 같이 가야 된다는 후보한테 지지할 거고요. 두 번째는 네. 그 두 분도 마찬가지로 나 후보 단일화 해야 됩니다. 조경태 같은 사람이 당선되면은 안 되니까요. 경선에서 그들도 네. 통합할 수 있도록 그 약속까지 다 받고 지지를 할 겁니다. 조건부입니다. 면접을 보겠다. 자, 그럼 당대표 후보들은 어떤 생각일까요? 이 답변도 논란. 김문수 후보 당연히 한다. 장동혁 의원 당연히 한다. 안철수, 조경태, 주진우 의원은 답변하지 않겠다. 이게 맞는 건가요? 그러자 한동훈 전 대표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진짜 극우 감별사에 감별 받겠다 줄 서면서 극우 없다고 하는 건 기만이다. 김종혁 전 최고. 전한길 입당 2달 만에 당 주인 됐다. 서울시당에서 징계 운운하고 후보들은 머리 조아리는 희한한 광경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비판이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김문수, 장동혁 등 당 대표 후보들이 극우 선동가 전한길에게 면접을 보겠다니 정말 막장극이 따로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안질뱅이 주술사와 장님 호위무사를 받들어 모시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유포하는 극우 선동가에게 줄을 서려고 하는 것입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강한 비판이 나옵니다. 양양자 전 의원 당대표 후보 나섰죠. 김문수 극우 유튜브 출연 용서되지 못할 행위. 국민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등 마음속 깊이 담고 행동했으면 좋겠다. 김광삼 변호사님. 네. 이게 묘한데 당대표 후보들이 두 갈래로 지금 갈렸어요. 처음에는 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걸로 갈리고 다음에는 친윤이냐 아니냐로 갈리더니 그 다음은 혁신이냐 아니냐로 갈리더니 이제는 전한길 씨에게 면접을 보느냐 안 보느냐로 갈렸어요, 의견이. 자, 이 작금의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뭐 전입 가경이죠. 뭐 한동훈에 대해서 이제 호감 비호감, 뭐 친윤에 대해서 이거 그르냐 오르냐 뭐 이건 있을 수 있어요. 그 정도는 있을 수 있죠, 당연히. 또 비상계엄이라는 엄청난 사태가 있었고 또 대통령이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반성을 해야 하거든요. 사과와 반성. 그게 전제돼야 하는데 지금 뭐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공개적으로 사과 반성하는 사람은 누구 있습니까? 거기다 대고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전한길이라는 사람이 당에 입당을 딱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전한길의 당이냐 한동훈의 당이냐 이런 웃기지도 못할 이런 코미디. 웃기지도 않는다. 웃기도 않는 이런 코미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한 발 더 나가는 거죠. 전한길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질의서 보내면 답을 하라. 질의서에 따라서 내가 지지 여부를 결정하고 당대표를 만들겠다. 딱 그러니까 또 그중에서 또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고 비상계엄이 잘 됐다. 칭찬하는 사람들이 또 줄을 딱 서요. 정말 이게 점입가경이에요. 도대체 이 대한민국의 한때는 여당이었던 공당이 어느 길로 가는가. 수렁으로만 빠지면 좋겠는데 뭐 수렁도 더 깊이 빠지는데 굉장히 한탄스러운 것은 김광삼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그러면 당대표 면접 보겠다라는 전한길 씨가 더 문제입니까? 아니면 거기 면접을 보겠다는 김문수 전 장관이나 장동혁 의원이 문제인 겁니까? 더? 둘 다 문제인데 네. 면접 보겠다는 사람이 더 문제죠. 왜냐하면 대선 후보까지 했다는 사람이고 하나는 의원 아닙니까?
그런데 굉장히 한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0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아무리 민주당에 비해서 국회의원 수자가 숫자 적다고 하는데 누구 하나 나선 사람이 없어요. 입으로만 비판합니다. 입만 앞세워요. 근데 저거에 대해서 이러면 당이 망했구나. 망하면 자기도 같이 죽는 거거든요. 근데 국회의원 선거 한 3년 남았네. 여기서 몸보신 좀 하다가 그때 뭐 당대표 되는 사람하고 대충 잘 해봐서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면 되지. 아마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지금 보이는 것은 국민의힘에서는 극우 세력들이 판을 치고 있고 일부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뭐 안철수, 조경태 이런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들 사실은 말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과연 이게 정말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가? 저는 굉장히 회의적인 생각이 느껴지고 아마 국민의힘 지지했던 분들도 이 정도 되면 지지하고 싶은 마음이 다 없을 겁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의견이었습니다. 성춘 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전환기 씨와 면접을 보겠다라는 후보들도 있는데요. 지금 국민의힘한테 보수 지지층 국민들이 혁신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자폭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전환기 씨가 면접 볼 자격이 있나요? 면접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아마 나오면 이런 얘기를 질문을 하겠죠. 윤석열 전 대통령 없이 선거를 치는 게 패배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나는 비상계엄이 계몽령이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답변을 강요하겠죠. 그러면서 뭐 그런 다양한 생각도 있을 수 있다라는 뭐 김문수, 장동혁 후보의 답변을 이끌어내므로써 탄핵에 반대하고 비상계엄을 옹호했던 사람들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그러니까 면접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용태 비대위를 거쳐서 윤희숙 혁신위를 거쳐 거기서 최소한 얘기하고자 했던 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과거 행위에 대한 비상계엄에 대한 반성 정도는 하자. 그것과는 절연을 하자 정도를 얘기하고 있었는데 절연이 아니라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다시 끌어와서 품자라는 쪽으로 반대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환기 씨의 저런 행보에 대해서 그러면은 전환기 씨의 저런 일개 당원의 행보를 누가 막을 수 있느냐? 권한을 갖고 있는 정치인들이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강성 지지층의 표가 부러워서 표가 아까워서 전환기 씨의 저 발언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그 유력 정치인들 국민의힘의 당권 주자들 저는 얼마나 비겁한 행동인지 정말 그 표 몇 표가 아까워가지고 당이 망가져가는 거를 그냥 나는 괜찮다. 당이 좀 망가지더라도 내가 당권을 잡으면 그만이지. 내가 당권을 잡으면 당을 다시 바로 세울 수 있을 거야라는 대단한 착각들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렇게 극우 세력들이 국민의힘으로 다 주류로 들어와 버리잖아요. 그러면 당 개혁 못합니다. 당은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비상계엄 작년 12월 3일 이후로 그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막기 위해서 탄핵을 막기 위해서 계속해서 극우 세력과 손을 잡고 했던 업보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업보들을 지금 되돌리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그 과거의 행위를 반성하고 절연하는 모습들을 보여야 되는데 반성이 아니라 지금 잘했다는 사람이 지금 들어와서 그야말로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럴 때일수록 국민의힘 국회의원 그래도 100명 넘지 않습니까? 다 어디 가신 거죠? 당권 주자들 말고 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죠?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거 잘못됐다. 절대 가면 안 된다. 김문수 후보 가면 난 공개적으로 당신을 반대하겠다. 장동혁 후보 거기에 가면 난 당신을 공개적으로 반대하겠다. 제가 만약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막고 당이 우경화되는 걸 막을 것 같은데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죠? 당권 주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안 가겠다가 아니라 안 가겠다. 그리고 다른 후보들도 가면 안 되겠다라고 강하게 얘기를 해야죠. 전환길 씨가 이끌어온 당원이 몇 명인지 모르겠으나 당이 그렇게 망가져 가고 있는 것을 또 이런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이 망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도 우리가 국민의힘이 수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원래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었고 탄핵에 반대하는 여론도 국민 여론 중에 일부였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다양성을 존중하는 분들이 민주당이 뭔 얘기만 하면 뭐 사회주의다, 공산주의다, 종북이다 이렇게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았던 분들은 아니었습니까? 갑자기 이 극우적인 세력에 대해서는 다양성을 존중하자고 말하는 그 행태에 대해서 정말 국민의힘이 저는 이 자생 가능성이 있는지 저는 되게 매우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영환 의원님. 네. 참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제 면접이라는 표현은 좀 잘못된 것이죠. 면접은 얼굴 보고 질문하는 건데 질의서를 보낸다니까 면접은 아니고요. 그러나 어찌됐든 전환길 씨가 입당한 것까지는 막을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입당할 수 있으니까요. 입당을 했다면은 애당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전환길 씨의 행동은 애당심과는 별 관계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환길 씨가 더 이상 나서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강한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정책과 관련해서 당원이 질문 던질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무슨 뭐 상법 개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왜 너네들은 그렇게 강하게 전쟁을 투쟁을 하지 않느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인과 같이 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묻는다는 것은 그건 정당이 아니죠. 정당의 정책과 이념과 철학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노선 투쟁이 가능합니다. 특정인과 같이 갈 것인가를 물어본 것은 노선 투쟁이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역사의 인물입니다. 사법부의 영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에 정치판에 다시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게 역사의 흐름,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거대한 역사의 파도가 흘러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윤석열 대통령을 들먹이면서 함께 가니 많이 한다는 것은 역사의 태보입니다. 그건 이미 뭐 윤석열 대통령을 아낀 분도 있고 아끼지 않은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윤석열 대통령을 거론하면서 그가 정치권의 중심에 선다는 것은 역사의 태보입니다. 안영환의 돌직구예요. 그래서 저는 전한길 씨가 진정 당을 위해 애당심을 있다고 한다면은 나서지 말아줄 것을 부탁을 하고요. 전한길 씨가 목소리가 이렇게 큰 이유는 다른 목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한길 씨의 목소리를 넘어설 수 있는 초선 의원들, 재선 의원들, 당의 혁신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마음속으로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은 목소리를 또 내지 못하는 것도 현재 국민의힘당의 한계입니다. 왜? 영남 지역에서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외그더 독이라고 해서 꼬리가 몸통을 흔들다고 극단적인 성향을 가진 당원들이 당을 흔들기 때문에 앞으로 재선 3선을 하기 위해서라면은 그 당원들의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의 맨 극단에 있는 무슨 뭐 이재명 대통령 극단적인 지지자들과 똑같습니다. 이런 분들이 정치판을 흔들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을 의식해서 입을 다물고 있는 겁니다. 불만이 많아요. 알고 있습니다. 전한길 씨에 대해서 저건 아니다. 그렇지만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 말씀하셨잖아요. 행동하지 않은 양심, 행동하는 양심, 행동하지 않은 양심은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당 내부에서 전한길 씨의 행동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 진짜 당을 아낀다면 당신 조용히 있으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런 용기 있는 국회의원도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안영환 의원님 의견이었습니다. 핫피플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인물 만나보시죠. 과연 세 번째 핫피플은 누굴까요? 자, 김건희 특검과 김건희 여사, 민중기 특검과 김건희 여사. 김건희 특검팀이 이준석 의원의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한동훈 전 대표를 검색했다. 특검팀은 왜 거기서 한동훈 전 대표를 검색했던 걸까요? 이 논란입니다. 김건희 특검팀 공천 개입 의혹 관련 이준석 국회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PC 저장된 파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을 검색했다. 특검팀은 그냥 원칙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준석 대표 측은 혐의 사실과 무관한 검색어를 입력했다. 이거 위법이다라고 목소리 높이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때 당시는 이준석 의원이 당대표였죠. 문제의 이 논란의 공천 당시는 한동훈 전 대표는 연관이 없는데 자, 이 과정에서 이 특검팀이 원칙적인 수사가 아니라 그냥 정적에 대해서 무언가를 잡으려는 것 아니냐라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개혁신당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형사소송법에 106조와 109조가 있습니다. 106조의 압수 역시, 109조의 압수 역시 모두 피의 사실과 관련된 것만 가능합니다. 수색도 피의 사실과 관련된 것만 수색할 수 있어요. 결국 압수수색의 범위를 지나치게 초과했다는 것입니다. 중대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수사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입니다. 준항고 절차가 적어도 한 달 정도는 걸리기 때문에 그 이상 걸릴 수도 있지만은 저희가 법원에 신속한 판단을 요구할 생각입니다. 아니 왜 김건희 특검팀은 검색어로 한동훈을 검색했을까요? 뭐 하나 나와라, 뭐 하나 걸려라 이겁니까? 글쎄 그럼 뭐 제가 특검 쪽에 그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알 수가 없지만 알 수 없죠. 예, 뭐 나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검 쪽에서 설명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그 연관이 없는 그러니까 별도로 수사하다가 이준석 한동훈 관계에서 뭔가 또 다른 범죄 혐의가 나와서 그것을 수사 대상에 올릴 때는 이거는 통상적으로 법원에서 인정을 안 해요. 최근에 송영길 전 대표 그 판례에서 그게 나왔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이정근 씨 그 녹취록과 관련된 걸 하다가 거기에서 나온 별건의 수사였기 때문에 그것은 그 합법적으로 얻은 증거물이 아니라고 해서 무죄 판결이 났거든요. 저 녹취록을 인정 못 받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 문제는 그 아까 얘기했던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도 법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왜 이 김건희 씨 관련된 수사에 이게 필요했는지에 대해서는 그 특검 쪽에서 확실한 입장을 갖고 설명을 해줘야 될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 지금 김건희 특검팀에서는 이 김영선 의원을 공천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명태균 씨와 관련된 그때 이준석 의원이 어디 내려가서 야밤중에 천하람 의원이랑 같이 명태균 씨 만나서 무슨 절에다가 나무도 심는 그림도 나오고 했었잖아요. 공천 과정을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어쨌든 그 당시에 그 당대표였고요. 그리고 윤상현 의원은 당 공천관리위원장이었기 때문에 당대표 공천관리위원장이 같이 협력하지 않으면 공천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어느 정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준석 의원 측에서는 당대표가 공천과 관련해서는 당대표의 권한하에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실제 명태균 게이트 관련돼서 녹취록 나온 거 보면 이준석 그 당시 대표가 실제로 명태균 씨하고 통화하면서 이러저러한 정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대통령실하고 얘기를 해야 된다, 협의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온 것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과연 그 명태균 씨와의 관련성 문제에 대해서는 이준석 그 후보도 지금 이준석 그 대표도 지금 현재로서는 피의자 신분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수사 향방을 좀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